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론 속이 시원한 결말을 가진 실화예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치밀하고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시면서도 늘 자식들 걱정만 하시는 분이셨어요. 성실하게 사업을 하시면서 모아놓으신 재산이 꽤 있으셨는데 그 돈으로 우리 삼남매 모두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결혼할 때도 큰 도움을 주셨죠. 아버지는 워낙 검소하게 사시면서 자식들에게만큼은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쯤 지났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단정하게 차려입으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입을 법한 옷을 사서 입으시더라고요. 머리도 염색을 하시고 심지어 헬스클럽에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아버지가 새로운 취미를 찾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계시니까 뭔가 활력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이상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심지어 외제차까지 새로 사시더라고요. 우리 삼남매가 모여서 아버지한테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그저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오빠가 급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아버지 집에 여자가 들어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뭔 소리냐고 했는데 오빠가 직접 본 걸 어쩌겠어요. 그날 바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죠.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연 건 아버지가 아니라 모르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이란 지금도 생생해요. 키가 크고 몸매도 좋은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나이는 아버지보다 한참 어려 보였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거든요.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큰딸이시구나. 아버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여자가 누구길래 우리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건지 도대체 무슨 관계인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를 찾으니까 그 여자가 마트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한테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기 이름은 미선이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같이 살고 있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여자친구를 사귀신 건지,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미선이라는 그 여자는 제가 당황하는 걸 보더니 오히려 당당하게 굴었어요. 아버님도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잖아요. 제가 옆에서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투가 마치 자기가 이미 우리 가족이 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정말 소름 끼치게 말이에요. 아버지가 마트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저는 바로 따져 물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고,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신 건지 말씀해 달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가 미선이라는 그 여자 편을 드시면서 자기 인생이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기 행복을 찾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오빠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셋이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들 이상하다는 생각이 같았어요. 아버지가 변한 시기랑 그 여자가 나타난 시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뭔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아버지를 만났는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지 확인해 보자고 한 거죠. 큰오빠가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미선이라는 그 여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동안 정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면서 피하시고 전화를 해도 그 여자가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심지어 그 여자가 우리한테 아버님이 피곤하시니까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런데 사설탐정한테서 온 보고서를 보고 나서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미선이라는 그 여자의 실체가 드러났거든요. 그 여자는 이미 결혼을 3번이나 했고
매번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은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미선이가 결혼 후 바로 회사 격리를 자기 친구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고 남편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다고 해요. 그 남자는 사기를 당한 걸 깨닫고 미선이를 추궁했지만 미선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오히려 의심한다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남자는 모든 걸 잃고 절망한 채로 한강에 몸을 던졌어요. 두 번째 남편은 더욱 참혹했어요.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미선이가 결혼 후 남편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가짜 부동산 투자에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미선이는 이번에도 자기는 속은 거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자 미선이가 남편의 술에 수면제를 탔다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는 점점 기억력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결국 완전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남편인 의사는 정말 끔찍했어요. 미선이가 그 남편의 병원에 가짜 환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가짜 환자들은 이미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상태였는데 미선이가 시킨 대로 증상을 속이고 와서 프로포폴을 받으려고 엉뚱한 치료를 받게 만든 거죠. 당연히 의료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환자들이 정신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까지 생겼다고 해요. 그 의사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고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어야 했어요. 지금은 노숙자가 되어서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의 수법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파멸시키는 악마 같은 짓이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인 건 미선이가 각각의 남편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몇 달씩 그들의 생활 패턴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자주 가는지, 무슨 취미가 있는지, 어떤 성격인지 모든 걸 파악한 후에 접근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접근한 방법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공원에서 3주 동안이나 아버지의 산책 시간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착한 성격이라는 걸 확인한 후에 일부러 계단에서 넘어지는 연기를 한 거였어요. 심지어 그날 미선이가 입고 있던 옷도 일부러 찢어놓고 무릎에는 가짜 상처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도와주실 때 미선이가 흘린 눈물도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사설 탐정이 더 조사해 보니까 미선이가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 우리 삼남매 이름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버지를 타겟으로 정하고 치밀하게 접근한 거였죠.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미선이가 아버지와 만나기 시작한 후부터 아버지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주 만나던 동네 친구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자기들 뒷담화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아버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점점 외로워져서 미선이에게만 의존하게 된 거였어요. 정말 악마 같은 여자였어요. 우리 삼남매는 바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미선이라는 그 여자의 과거를 모두 설명하고 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려드렸죠.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버지는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자기 여자친구를 의심한다고 우리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미선이가 옆에서 울면서 자기는 정말로 아버님을 사랑한다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변명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를 믿지 못하겠으면 헤어지겠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미선이를 보시면서 더욱 우리를 원망하시는 듯 했어요. 그날 아버지는 우리한테 앞으로 미선이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자기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당분간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아버지를 구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여자의 정체를 더 확실하게 밝혀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더 깊이 조사를 해달라고 사설탐정한테 부탁했어요.
그 여자가 지금 아버지한테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한 거죠. 며칠 후 사설 탐정으로부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미선이가 아버지와 결혼을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혼인신고서까지 준비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버지 명의로 보험까지 들어놓았다는 거예요. 수익자는 당연히 미선이었고요. 더 무서운 건 미선이가 아버지한테 건강식품이라면서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설 탐정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는데 미선이가 아버지 몰래 캡슐을 까서 안에 있는 가루를 빼낸 다음 다른 알 수 없는 가루를 넣어서 다시 캡슐을 맞추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아버지 약봉지에 넣어뒀다가 아버지가 항상 드시던 약인 척 꺼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원래 드시던 약이랑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매일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미선이가 아버지의 음식에도 뭔가를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신 사이에 미선이가 작은 봉지에서 흰색 가루를 꺼내서 밥그릇에 뿌리고 재빨리 섞는 모습까지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최근 들어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던 거였어요. 그 영상에서 가장 소름 끼쳤던 건 미선이가 아버지가 주무실 때 베개 밑에서 뭔가를 꺼내보는 장면이었어요. 아버지의 통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부동산 권리증까지 모두 훔쳐서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아버지 휴대폰까지 가져가서 뭔가를 조작하고 있는 모습도 찍혀 있었어요. 아마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치가 떨렸던 건 미선이가 아버지가 없을 때 집안을 완전히 뒤지면서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찾아내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끼시던 골동품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서 누군가한테 전송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팔 곳을 미리 알아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아버지 옷장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까지 찾아내서 세어보는 모습도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미선이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아버지가 산책하러 나가신 사이에 미선이가 전화를 받는데 목소리가 평상시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곧 일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의심 많은 늙은이라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지만 벌써 많이 약해졌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완전히 처리한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은 미선이가 거울을 보면서 싱긋 웃는 모습이 정말 악마 같았어요. 평소에 아버지 앞에서 보여주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웃음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웠어요. 첫 번째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 만날 수 없었지만 두 번째 남편과 세 번째 남편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둘째 오빠가 먼저 두 번째 남편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의 증언이 정말 끔찍했어요. 미선이가 결혼 후 바로 그 사람의 사업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도움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소개해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미선이와 미리 짜고 친 사기꾼들이었다는 거예요.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잠적해버렸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미선이가 그 남편한테 매일 밤 특별한 차를 끓여줬다는 거예요. 몸에 좋은 한방차라면서 말이에요. 그 남편은 처음엔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챙겨준다고 고마워했대요. 하지만 그 차를 마신 후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중요한 사업 약속을 깜빡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된 거죠. 미선이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오히려 걱정하는 척하면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병원을 알아봐 준다면서 특정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병원 의사도 미선이와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남편이 조기 치매에 걸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가짜 진단서로 미선이는 남편의 재산 관리권을 가져갔어요. 남편이 판단력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통장과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넘긴 거죠. 그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모든 걸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마신 차 때문에 뇌가 손상되어서 기억장애를 앓고 있다고 해요. 세 번째 남편인 의사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미선이가 결혼 후 병원 운영에 관심을 보이더니
새로운 간호사들을 추천해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호사들이 실제로는 미선이가 미리 매수해 놓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일부러 환자들한테 잘못된 약을 주거나 수술 도구를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의료사고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더 끔찍한 건 미선이가 그 의사한테도 매일 비타민이라면서 이상한 약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 약을 먹고 나면 손이 떨리고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미선이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면서 더 많은 약을 먹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의사는 수술 중에 실수를 하게 되었고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의사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어요. 자기 손으로 환자를 죽인 죄책감에 매일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선이가 자기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렸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미선이가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면서 당신도 이제 쓸모가 없어졌네라고 차갑게 말하고 떠났다고 해요. 두 사람 모두 미선이가 정말 무서운 여자라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천사 같았는데 결혼 후에는 점점 악마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완전히 망가뜨린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두 번째 남편은 미선이가 떠나면서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세상에 말하면 더 끔찍한 일이 생길 거라고 협박했다고 해요. 이 증언들을 듣고 나니까 더욱 확실해졌어요. 미선이가 지금 아버지한테 하고 있는 행동들이 과거에 다른 남편들한테 했던 짓과 똑같다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이 증언들을 녹음해서 아버지한테 들려드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니까 미선이가 아버지를 데리고 어디론가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웃집 아주머니 말로는 둘이 짐을 한가득 싸서 나갔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불안했어요. 혹시 미선이가 아버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서 나쁜 일을 벌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아버지가 사기꾼한테 속고 있다고 생명의 위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경찰은 아직 범죄가 일어난 게 아니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인이 자발적으로 누군가와 여행을 간 건데 억지로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되면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혹시 미선이가 벌써 아버지를 해친 건 아닌지 아니면 아버지를 조종해서 재산을 다 넘겨받은 건 아닌지 온갖 상상이 다 들었거든요.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갑자기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제주도에 있다면서 곧 돌아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으셨는데 뭔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몸은 괜찮으시냐고 혹시 아픈 데는 없으시냐고 물어봤는데 아버지는 괜찮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오신 다음 날 바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만에 확연히 야위신 것 같았거든요. 얼굴빛도 안 좋으시고 뭔가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미선이는 아버지 옆에서 여전히 다정한 척하고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몸이 안 좋아 보이신다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미선이가 먼저 나서서 아버님은 괜찮으시다고 그냥 여행으로 조금 피곤하실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미선이 말에 맞장구 치시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아버지는 분명히 예전과 달랐어요. 말씀도 느려지셨고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시기도 하셨거든요. 혹시 미선이가 정말로 아버지한테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욱 강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미선이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아버지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혹시 요즘 새로 드시는 약이나 건강식품이 있으시냐고요. 아버지는 미선이가 몸에 좋다고 해서 비타민을 먹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타민이 뭔지는 모르신다고 미선이가 알아서 챙겨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확신했어요.
미선이가 분명히 아버지한테 뭔가 해로운 걸 먹이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오빠들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미선이가 아버지한테 주는 그 약이 뭔지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큰오빠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버지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거였어요. 미선이가 아버지한테 뭘 주는지, 언제 주는지 모든 걸 녹화해서 증거를 만들자고 한 거죠. 물론 불법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카메라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미선이가 항상 아버지 옆에 붙어 있으니까 기회를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미선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를 노려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죠. 미선이가 미용실에 간 사이 둘째 오빠가 아버지를 밖으로 모시고 나가는 동안 저는 집에 몰래 들어가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실과 부엌에 아주 작은 카메라를 숨겨놓았죠. 심장이 쿵쾅거려서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었어요. 혹시 미선이가 갑자기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정말 무서웠거든요. 다행히 카메라 설치는 무사히 끝났어요. 이제 미선이가 아버지한테 뭘 하는지 모든 게 녹화될 거였어요. 며칠 동안 기다린 후 카메라를 회수해서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찍혀 있었어요. 미선이가 아버지 모르게 음식에 뭔가를 타는 모습, 아버지가 주무실 때 베개 밑에서 뭔가를 꺼내서 보는 모습, 심지어 아버지가 없을 때 집안을 뒤지면서 뭔가를 찾는 모습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었어요. 특히 미선이가 아버지의 통장과 인감을 찾아서 사진을 찍는 장면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미선이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아버지가 산책하러 나가신 사이에 미선이가 전화를 받는데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이용하고 해치려고 하는 이 여자가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면 진실을 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삼남매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믿으려 하지 않으셨지만 영상 속 미선이의 모습을 보시고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특히 미선이가 자기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전화 내용을 들으시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미선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본 미선이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평소에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우리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때 미선이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미선이는 우리한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자기와 아버님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미선이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선아, 네가 정말 나한테 그런 마음이었냐고, 내 재산만 노렸던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미선이는 처음에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자기는 정말로 아버님을 사랑한다고 그 영상은 조작된 거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미선이한테 그동안 먹인 약이 뭐냐고 물어보시니까 미선이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약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미선이는 어쩔 수 없이 약을 가져왔는데 그걸 보고 우리 모두 경악했어요. 그 약병에는 라벨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그 약을 병원에 가져가서 성분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하시니까 미선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미선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서 모든 걸 자백했어요. 자기가 정말로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 지금까지 여러 남자들한테 같은 짓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한테 먹인 약이 수면제와 진정제가 섞인 거라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미선이는 아버지를 서서히 약물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한 다음 재산을 모두 자기 명의로 넘기려고 했다고 했어요. 이미 결혼신고서도 준비되어 있었고 아버지 명의의 생명보험 수익자도
자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었어요. 아버지는 미선이의 자백을 들으시고 정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가 사실은 자기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미선이한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다시는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선이는 마지막까지도 뻔뻔했어요. 나가면서 아버님이 나 없으면 또 외로우실 거라고 결국 다시 찾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소름 끼치는 여자였어요. 우리는 바로 경찰서에 가서 미선이를 신고했어요. 사기와 약물 남용 혐의로 말이에요. 그 후 며칠 동안 아버지는 정말 많이 우울해 하셨어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여자한테 속았다면서 자책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는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병원에도 모시고 가서 몸에 이상은 없는지 검진도 받게 했어요. 다행히 아버지 몸에는 큰 이상이 없었어요. 미선이가 먹인 약 때문에 몸이 좀 허약해지긴 했지만 금방 회복되실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조금 더 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무서웠거든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선이가 체포되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과 과거 남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미선이의 범죄 행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선이는 지금까지 총 7명의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3명 외에도 4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2명은 미선이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1명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정신병원에 평생 입원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나머지 1명은 아직도 미선이를 찾아다니면서 복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미선이가 남자들을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미선이는 의학 전문 서적들을 공부해서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죽이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몇 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독성 물질을 먹여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였어요. 미선이가 사용한 독은 일반적인 독성 검사로는 발견되지 않는 특수한 식물 추출물이었다고 해요. 그걸 매일 조금씩 음식이나 차에 타서 먹이면 피해자는 점점 몸이 약해지면서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부검을 해도 자연사로 판정될 만큼 교묘한 방법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미선이가 각각의 피해자들한테서 훔친 돈으로 더 정교한 범행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기였는데 점점 수법이 발전해서 나중에는 완전 범죄에 가까운 수준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미선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타겟이었을 거예요. 경찰이 미선이 집을 수색했을 때 나온 물건들도 정말 소름 끼쳤어요. 각각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긴 파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성격, 약점, 재산 상황,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마치 사냥감을 연구하는 사냥꾼의 기록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선이가 사용한 가명들의 신분증들도 발견되었어요. 총 15개나 되는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나이, 다른 출신지, 다른 직업으로 되어 있었고,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여러 번 받아서 외모도 계속 바꿔왔다고 해요. 정말 전문적인 범죄자였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미선이가 다음 타겟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노릴 예정이었던 남자들의 이름과 정보가 적힌 수첩이 발견되었거든요. 모두 혼자 사는 부유한 노인들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미선이를 막지 못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했어요. 재판이 열렸을 때 미선이를 직접 봤는데 법정에서도 여전히 자기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기는 그 남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소름 끼쳤던 건 미선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 쓴 부분이었어요.
이번 늙은이는 생각보다 고집이 세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자식들이 방해하고 있지만 곧 해결될 것이다. 다음 달까지는 모든 걸 마무리하고 사라질 예정이다. 이런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읽으면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검사가 미선이한테 이 일기장이 자신이 쓴 게 맞냐고 물어봤을 때 미선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까지 울면서 억울하다고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미선이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면서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 내가 다 한 일이야. 그런데 뭐 어쩔 건데? 그 바보들이 속은 게 잘못이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굴었거든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그리고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사냥꾼과 사냥감만 있을 뿐이야. 나는 사냥꾼이고 그들은 사냥감이었을 뿐이야. 약한 놈들이 잡아먹히는 게 자연의 법칙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 인간이 아닌 것 같았어요. 판사도 미선이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미선이한테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인지 아느냐고 물어봤는데 미선이는 오히려 웃으면서 재미있었어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법정이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방청석에서 욕설이 터져나올 정도였거든요. 미선이는 사기와 약물 남용,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원래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부족해서 25년이 나온 거였어요. 그래도 미선이 나이를 생각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였죠. 판결문을 읽을 때도 미선이는 끝까지 웃고 있었어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지금 아버지는 건강도 많이 회복하셨고 새로운 취미도 찾으셨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정말 재미있어 하세요. 가끔 우리한테 자기가 쓴 글씨를 보여주시면서 자랑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 미선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은 오히려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아버지도 혼자 계시지 않도록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거든요. 나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실감했어요. 특히 노인분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지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만약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정말 큰 피해를 당하셨을 거예요.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